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법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민법 총칙 파트를 만나고 계시고요. 그 민법 총칙 6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 권리 변동, 법률 내용의 의사 표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법률 내용의 파트 이 부분을 만나고 계시고요. 그 법률 내용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제 목차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부분을 책에 공간 있는 여백의 법률행위 파트 맨 위에 여백에 어디에인가를 이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법률행위 책에 그러면 이렇게 5부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자, 그 5개 중에서 출제 비율을 따지면 이쪽 법률행위 목적 파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도 표시할게요. A+로 하셔도 되고 별 3개로 하셔도 되고요. 매년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이 부분이 타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지만 가끔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2군데요. 법률행위 종류 파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중요도로 따지면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법률행위 목적 부분이요. 목적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이나 종류나 해석 이 부분이 2, 3년에 한 번씩 해를 걸러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는 별 하나 정도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기도 하나 정도. 이 부분이 법률행위 해석 부분을 이렇게 2개 정도 하겠습니다. 2개 정도로.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가 A급, 여기가 B급, 여기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출제 비율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목적 파트를 집중적으로 봐두시는데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꼭 반드시 정리돼야 될 논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법률행위 종류를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법률행위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혼자 하면 단독행위, 둘이서 하면 계약. 다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냐 상대방 없는 거냐 2가지로 다시 쪼개졌죠. 다음 2번째요. 대가를 주고요. 대가를 주고 집을 사든 차를 사오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 지불 안 하면 무상행위. 그 다음 방식을 어떤 방식을 꼭 필요로 하면 요식. 방식이 필요 없으면 불요식.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불요식.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요식하고 요식. 방식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매매계약, 임대계약, 교환계약 다 이거 우리 민법상 불요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불요식을. 그리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든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유상이다. 유상. 무상으로 된 거는 드물지만 증여처럼 대가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 증여 또는 사용대차. 공짜로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는 사용대차가 대표적인 무상계약이 되겠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 대상에 걸쳐 있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다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 중에 제일 출제 비율이 높은 이 부분입니다. 의무부담행위하고요. 처분행위. 자, 이 부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럴 때 그 과정을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쉽게 이렇게 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집주인 A가 내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 내놓은 시점이 3월 달에. 날씨 따뜻한 3월 달에 집을 팔기로 하고 집을 내놓았어요. 덜컥 매수자가 안 나타났어요. 2달이나 걸려서 5월 달이 돼서 드디어 이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오케이 하고 5억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매수자가 나타나서 5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 시점은 5월 1일. 그리고는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된 거는 이때가 되겠네요. 5월 1일. 그죠? 근데 법 조문에는 매매 계약이라고 안 돼 있고요. 매매라고만 돼 있어요. 매매라고요.
매매라고 돼 있고 요 계약이라는 표현은 강의상 집어넣은 개념이에요.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라고 돼 있어요. 매매. 그래서 우리 책에 법조문에 매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집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기본서 맨 뒤에 부록으로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림 도예가 하나 있고요. 그림 민법이 있고 도예 이거 부록으로 책 속의 책으로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어요. 자, 조문에 보시게 되면 매매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매매편. 매매 563주에 나와요. 563주에 보시게 되면 매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63조 부록 52페이지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라고 돼 있지. 매매 계약이라는 표현은 강의상 집어넣은 개념이고 법률상으로는 매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까요? 매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재산권 위에다가 동그라미 넣어볼게요. 재산권이 바로 매매의 객체다. 객체. 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분양권을 재산권이라고 부르고 그 재산권을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약정에 삼각형 넣어볼까요? 약정이라는 건 뭐죠?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 그리고 상대편은 그 대금, 돈이죠.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매매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는 두 단어예요. 약정을 할 때 매도인은 재산권을 집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뭐 할 때요? 약정할 때. 집을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때 이루어지고 상대방 매수인은 돈 5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 약정한 때 매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등기는요. 등기는 8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고 그때 잔금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계열상으로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이때 민법이 말하는 매매, 민법 조문에서 말하는 매매라는 거는 1, 2, 3 중에 어느 걸 말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매매는 법률상 어느 단계를 말할까요? 바로 매매는 이 부분입니다. 일방이 재산권을 집을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고 집을 내가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매매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들 매매라고 하는 거지. 소유권 넘겨주는 이 시점은 매매라고 하지 않아요.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준 이 시점이 아니라 약정할 때. 당사자 간에 재산권을 집을 넘겨주고 돈을 주기로 약정할 때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등기를 넘겨준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집주인 A가 집을 처분해서 넘겨줘 버렸어. 그래서 매매 계약과 이 매매라는 거하고 집 등기를 넘겨주는 처분행위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늦게 이루어지는 거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해주셔야 될 개념이 두 가지예요. 매매라는 거는 등기를 넘겨주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정할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럼 매매 계약 약정을 하면 매매라는 약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집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네요. 내 집 소유권을 저 매수자한테 넘겨줘야 돼. 언제까지? 8월 1일까지 비워줘야 돼. 집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가. 그래서 매도인은 집을 이사 가줘야 될 의무가 생겨서 지금 부담이 하나 생긴 거죠. 의무 부담이 있었어요. 의무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언제? 약정이 된 이때 5월 1일 날. 그럼 매수자 측에서 부담이 생긴 거는 돈이죠. 돈 5억을
지불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었어요. 돈을 지급해줄 의무가 부담이 되었어요. 똑같이 의무 부담이 되었어요.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무가, 매수인에게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언제? 3월 1일이 아니라 5월 1일. 이때가 바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의무가 생겼다. 내가 집을 주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 매매 계약을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매매 계약 이꼬로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왜? 의무가 생겼으니까. 서로에게 의무가 생겼어. 나도 의무가, 너도 의무가. 이걸 급부라고도 하죠. 급부. 집 소유권을 넘겨줄 급부가 생겼어요. 얘는 돈이라는 급부를 줄 의무가 생겼죠. 의무가. 나도 의무, 너도 의무. 서로 의무가 생겼어요. 채무가 생겼네. 결국 채무가 생겼어. 채무가. 반대로 내가 집을 내가 주고 반대로 반대급부가 생겨. 반대급부. 내가 집 주고 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청구권이 생기네요. 돈을 달라고, 돈을 지급해 주셔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기게 되네요. 청구권이. 집 주고 돈 달라고. 반대로 매수자는요. 매수자 B는 돈 주고 집 달라고. 집 소유권.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셔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게 매매 계약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매매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매매 계약을 뜯어보면 집 판 사람한테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집 산 사람은 돈이죠.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서로 생겼으니 의무 부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매매 계약을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불러주자. 오케이. 의무를 다른 말로 채무가 생겼다라고 그러죠. 채무. 나 채무 생겼어. 채무가. 언제? 5월 1일 날. 왜? 매매 계약을 해서. 채무가 생겼네. 채무가. 채무만 생겼어? 아니야. 채권도 생겼어. 왜? 집 주고 나 돈 받아. 돈 얼마를? 5억이요. 5억 받아가지고 내가 챙길 권리가 생겼어. 5억에 대한 뭐가? 채권이 생겼네요. 반대로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겼고 의무가 생겼고 거꾸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소유권을 나한테 달라고 할 청구권, 채권이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매매를요. 이 매매를 이때라고 그랬죠.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되면 의무도 생기고 채권도 생겨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도 하고요. 채권행위라도 하고 거꾸로 반대로 채권의 반대인 채무부담했다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를 포인트는 약정을 할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요 단어를 첫 번째 챙기시고 두 번째는요.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에게 채무가 생기니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자. 의무부담행위라는 단어를 챙겨주자. 그럼 반대로요. 의무의 반대인 채권행위라고 불러도 좋다. 오케이.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적 정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단어는 세 단어다. 약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약정을. 등기할 때는 물권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요. 약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넘겨주는 거는 한참 뒤요. 이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거고 이거는 등기소 가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채무도 생기고 거꾸로 채권도 생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의무부담행위라고 불러주자. 오케이. 요거 꼭 챙기셔야 돼요. 의무부담행위라는 개념.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이해해도 좋다. 그러면 등기를 넘겨주는 이 과정, 등기를 8월 1일 날 등기소 가서 넘겨주는 이 과정은 매매하고 달리 집에 아예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줘 버리는 거니까 집에 대한 처분을 끝장내버린 거죠.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꼭 구별 지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처분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의 행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채권의 행위 있고 그 다음에 석 달 뒤에 등기 넘겨주는 처분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더라. 자, 이 과정을 짚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자, 요거 하나 소개를 드렸어요. 요거 하나. 매매 계약은 약정할 때 되고 의무부담행위라고 해도 되고요. 의무부담행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채권행위라고 해도 되고 다 똑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보통은 이렇게 집을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내 집을요. 내 집을 파는 거죠. 내 집을. 나 집 팔어. 내 아파트 팔어. 내 땅 팔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집. 보통은 내 집을 파는 건데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아버지가 집을 아들한테 증여로 주겠다는 거지. 석 달 안에 증여로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럼 아들한테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죠. 그 집을 아들이 돈이 너무 급한 아들이 이 집을 내 집도 아닌 아버지가 소유하는 집을 주겠다니까 증여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증여도 뭐냐면 증여도 약속한 거야. 약정. 석 달 뒤에 집을 아파트를 너한테 줄 거야. 증여도 약정만 하면 되는 거야. 약정. 증여도 약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넘겨줄게. 석 달 뒤에 아파트를 줄게 아들아. 채권행위를 한 거죠. 아버님이. 아직 소유권은 주지 않았죠. 그럼 집 소유권은 아버지한테 있고 돈이 급한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과정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집, 내 땅을 매매하는 거야.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라 아들 입장이든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을 팔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가능하다. 왜냐? 매매는 약정만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거 네 집이야? 아닌데?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을 했어. 여기 봐.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 공증까지 받았어. 주기로. 나한테 3개월 안에 주기로. 그래서 아들은 내 집이 아닌 누구 집을요? 남의 집인 아버지 집을 아들이 팔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시험 타겟은 이 부분이에요. 이 매매 계약은 약정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집뿐만 아니라 누구 집도요? 남의 집도 뭐를 할 수 있느냐? 매매라고 하는 약정. 매매라고 하는 약정을 충분히 유효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매매 객체가 되는 재산권.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라고 돼 있어요. 563조에. 그 재산권은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리적으로. 왜냐? 약정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사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은 매매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내 소유만 되는 거냐?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누구 소유까지요? 남의 소유, 타인 소유도 가능하더라.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효합니다. 오케이. 그래, 이 부분이 시험 출제 대상. 예, 아주 빈번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를 꼽아라. 그러면 여기에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중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매라는 계약의 속성이 약정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사되기 때문에 꼭 나의 소유일 필요가 없고 누구 소유? 타인 소유물도 매매하기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매매만 그러냐? 아니고요. 분양계약도 그래요. 아파트 분양하기로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약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사하고 매수자하고 분양하기로 약정만 하면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 분양계약도 내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 이것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법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도 매매나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도 똑같습니다. 임대계약도 잠깐 조문을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가요, 우리 민법 몇 주에 나오냐면 조문 잠깐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618조에 나와 있어요. 자료집 부록이죠. 부록 57페이지에 있는 618조. 매매는 563조, 민법 563조에 나오고요. 임대차는 618조에 나와요. 618조에. 그 임대차 조문을 잠깐 소개를 하고 갑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빌려주는 거지, 집을. 이때 임차인은 사용료로 차임을 지불하기로. 이때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를 약정하고 집을 쓰도록 하도록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이죠. 차임,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때 이루어져. 약정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도 약정할 때 성사가 되는 거고, 임대차도 언제 성사돼요? 약정할 때 되는 거예요. 약정. 그래서 약정할 때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도요? 남의 집도. 남 집, 삼촌 집, 형님 집을 내가 임대 주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행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때 나중에 이행되고 못 되고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약정하는 거, 계약 성사시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꼭 이해해 주셔야 될, 반드시 점검되고 이해돼야 될 논점은 이 부분입니다. 매매라는 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런다.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채권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는, 매매 행위는 꼭 내 집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누구 소유? 타인 소유물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는 계약, 분양하는 계약, 임대하는 계약은 무효, 유효라는 점. 이 부분이 시험 타겟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 정리를 하나 하고 갔어요. 그럼 두 번째요. 처분행위라는 거는 등기를요, 집 소유권 등기를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집을 우리가 다 처분해서 넘겨줬다. 등기도 넘겨주고 집 키까지 싹 넘겨줘가지고 집을 처분해서 끝장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라는 과정은 약정만으로 되는 거예요. 약정만으로. 그죠? 근데 처분행위는 등기를 넘겨주고요.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 그 다음에 점유를요. 집 점유까지 인도를 해서 넘겨줘야죠. 집을 넘겨줘야 돼. 집 키까지요. 등기 넘겨주고 키까지 넘겨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나 오늘 이삿짐 싸가지고 넘겨줬어. 그 이삿짐 싸가지고 집 나와버렸어. 처분을 한 거죠. 그럼 이 처분행위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처분행위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집에 대해서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소유권이라는 걸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처분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본인이 소유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를 이쪽으로 넘겨주겠죠. 매수인한테. 따라서 이 처분행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을 수반하고 점유를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꼭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이 필요하다. 소유권이 있어야만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할 수 있다. 소유권, 즉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처분권을 보유한 사람만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 남의 집. 남의 집을 내가 등기를 넘겨주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요. 이 채권행위하고 대비가 됩니다.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소유? 타인 소유물.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타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의 의는 법적으로 처분의 의는 법적으로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무효다. 반대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거는 무효, 유효? 유효이다. 이 점이 의무 부담 행위인 매매와 등기를 넘겨주고 집 키까지 넘겨주는 처분 행위를 구별짓는 실익이다. 오케이.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 그리고 처분 행위를 뚫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책에 설명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림 도해 부분에서도 약간 설명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 민법의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예, 자, 그 부분을 참고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오셔서 의무 부담 행위 그리고 처분 행위. 자, 그 부분에 별 3개하고 진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자, 내가 집을 팔기로 5월 달에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게 의무 부담 행위죠. 등기 넘겨주는 이 과정을 처분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 집을 팔기로 내놓은 건 뭐라고 그럴까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죠. 법률 사실. 청약만 있는 거죠. 아직 매수자 안 나타났잖아요. 5월 1일 직전까지요. 매수자 없었어요. 그럼 계약 안 된 거죠. 계약은 안 되고 내놓겠다. 집 팔겠다는 사람만 있죠. 이거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아직 계약은 안 됐죠. 매매 계약이 돼야 법률 요건이 갖춰진 거지. 매매 계약이 되어야 법률 요건이 갖춰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 과정이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분 행위는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 이 과정을 처분 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처분 행위에는 다시 2가지가 있어요. 처분 행위에는 2가지로 나누어져요. 처분 행위. 나 집 등기 넘겨서 집 비워주고 처분해버렸어. 언제? 오늘. 그래서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가 여기에 수반되는 과정을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등기를 넘겨줬어. 아니면 점유를 넘겨줬어. 집 점유를 넘겨줬다. 나 노트북을 팔았어. 내 노트북, 중고 노트북을 친구한테 팔았어. 얼마에? 60만 원에. 돈을 받고 돈은 엊그제 받고 오늘 넘겨줬어. 오늘 넘겨주는 걸 오늘 했어. 그럼 오늘 노트북을 넘겨준 거지. 언제? 점유를 넘겨줄 때. 바로 부동산은 처분행위가 언제 되는 거냐? 물권행위가 등기해준 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넘겨준 거는 등기를 넘겨주면 물권행위를 한 거야. 물권행위. 물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 동사는 노트북 같은 동사는 점유를 넘겨주면 물권행위를 한 거죠. 동사는 점유를 넘겨줬냐고. 점유를 뭐 할 때? 점유를 인도하면 물권행위가 된 거지. 그래서 집에 저당을 설정하고 내가 집에 저당 설정하고 대출받았어요. 그것도 물권행위.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등기해야 되나요? 오케이. 등기해야 되니까 물권행위. 집에 전세를 놨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등기해야 되나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해줘야죠. 세입자한테 물권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만 물권행위가 아니라 집에 저당을 설정하든지 전세를 설정하든지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이 수반되면 물권행위라고 불러준다. 물권행위. 근데 동사는 물권행위가 어떻게 일어나요? 동사는 점유를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 물권행위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노트북을 처분했다 이거죠. 처분했다. 나 노트북 처분했어. 언제?
오늘 점유를 넘겨줬어. 갖다 줬어. 처분행위. 또는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물권행위에 또 하나요. 또 하나. 이 물권행위, 이 처분행위 속에 물권행위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준물권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준물권행위. 이 부분이 조금 생경합니다. 조금 생경하니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은 등기를 넘겨주면 처분해서 끝낸 거예요. 동사는 점유를 주면 끝낸 거죠.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 중에서 이 물권행위하고 구별이 되는 준물권행위는 부동산이나 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A가 집을 얘한테 팔고 매수인한테 팔고 집값 5억 받기로 됐죠. 5억 대금 중에서 1억을요. 1억이라는 돈 받을 거를 자기 부모님한테 채권을 넘겨줬어요. 아니면 자기 형님한테 채권을 넘겨줬어요. 바로 채권 1억을 받을 돈 1억을 형님이나 친구나 형한테 넘겨줬다. 채권을 양도하는 거. 이것도 처분한 거요? 예, 처분한 거예요. 뭘 처분한 거예요? 받을 돈이라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는 채권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채권을 처분했다. 물권이 생기면 물권을 넘겨주면 물권행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놈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채권을 내가 받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채권이 처분된 거니까 요 물권행위하고 구별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넣었어요. 준물권행위라고 이름 붙여주자. 어쨌거나 이 채권을 넘겨주는 것도 채권이라는 받을 돈을 처분한 거, 처분행위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처분행위에 들어가는데 단 물권행위하고 속성이 다르니 이름하여 준자 하나 붙여주자 이런 뜻. 그래서 처분행위 속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두 개로 나눠지더라. 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그래서 22회 시험에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다. 채권행위이다.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지 이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다. 왜? 받을 돈을 딴 사람한테 줘버린 거니까. 동산을 주는 것도 처분행위죠. 근데 동산 주는 거는 물권행위다. 물권을 준 거니까. 오케이. 채권을 주면, 채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면 처분을 했는데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니까 이건 준물권행위라고 이름 붙여주자. 오케이. 그럼 내가 가진 특허권을요. 특허권을 돈 1억을 받고 넘겼다. 그것도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요. 우리 책에는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처분행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처분행위 옆에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꼭 해주시면서 갈게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처분행위의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를 특징으로 한다?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권이 있어야 무슨 행위를 하게 돼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처분권 없는 사람이요.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그 처분행위는 법률적으로 유효로 무효로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맥락. 여기가 맥락이는 포인트.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매매라는 거는 약정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기 넘겨주는 건 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이거하고 구별을 지어달라 반드시. 근데 일반인들은 매매 그럼 이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등기 넘겨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약정하면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고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의무부담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채권행위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독일은 매매를 채무법이라고 그래요. 채무법. 왜요? 의무가 생기니까. 반대로 채권행위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
처분행위는 물권을 넘겨주면 무슨 행위? 물권행위. 물권 언제 넘겨줘? 등기해줄 때 물권 넘어가지. 동사는 점유를 넘겨줄 때 물권행위. 근데 물권행위하고 독특하게 구별되는 놈이 한 놈 있다. 요 놈을 뭐라고 그러자? 준물권행위라고 이름 붙여주자.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뭐를요? 채권을요. 내가 받을 채권을 넘겨줬어. 친구한테. 준물권행위. 어쨌거나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다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물권을 처분했냐 채권을 처분했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꼭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거다. 처분행위, 물권을 처분하는 사람한테 이게 있어야 된다. 처분권한이. 그 처분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저지르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복잡하지만 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길 강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고 책에 있는 거 한번 쫙 읽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03번에요. 분류식하고 요식 이거 미리 설명드렸어요. 우리 매매계약서를 쓰게 될 때 매매계약을 쓴다, 교환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공통점은요. 이 세 가지 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에요. 유상. 돈을 줘야 돼요. 돈을. 그리고 쌍방이에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거는 쌍무계약이라고 그러네요. 쌍무계약이다. 유상이고요. 그리고 방식이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매매를 제가 정의할 때 563조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약정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약정. 그때 약정의 어떤 방식이 없어요. 그걸 서면으로 하라고 구두로 하라고 아무런 약정의 방식이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불효식이다. 불효식. 그리고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약정. 약정이 되면 매매가 성사되고 임대차도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약정만으로 되는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그래서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 세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공통점으로 삼는다. 요걸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교재 29페이지요. 29페이지 어느 공간이든 찾아서 요걸 하나 써주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계약을 하나 써볼게요. 밑에. 그럼 이 유상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상계약이 있죠. 이거하고 대비되는 계약. 그거를 한 두 가지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증여죠. 증여.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거죠. 누가? 증여자가. 누구한테? 수중자에게. 아빠가 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죠. 아파트 주고 차 주는 거. 무상계약입니다. 증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또한 동일하죠. 사용대차는 아빠 차를 아들한테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무상이죠.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갈게요. 둘 다 무상계약이다. 근데 무상계약이지만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약정할 때 이루어져요. 약정할 때. 약정할 때 이루어지니까 무슨 계약? 낙성계약입니다. 낙성. 이룰 성자. 승낙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낙성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식인가요? 이것 또한 불효식이에요. 방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통적으로 우리 민법상 계약은 불효식이고 낙성계약이에요. 불효식이고 낙성 똑같아요. 다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것만 계약에 따라 구별 지어주시면 정리 끝.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불효식이 원칙이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04번에 보면 출연행위 그리고 비출연행위라는 게 나와 있죠. 출연 그리고 비출연. 이건 조금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땅을 이 법인에다가 재단법인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자기는 땅이요 줄죠. 부동산 줄고 법인한테는 부동산이 생기네. 이 과정을 출연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요. 출연을 했다. 내가 출연해서 어디다? 저 법인에다가. 그럼 내 재산 줄고 법인은 재산 생기고. 출연행위.
반대로요. 비출현은 뭐냐면 내 재산은 줄었는데 이쪽에 재산이 변동이 없어. 변동이. 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줄은 만큼 일로 이동하는 것이 출현인데 비출현은 줄었는데 변화가 없어.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이것을 비출현 행위. 자, 그래서 비출현 행위만 조심해서 보도록 하죠. 맨 밑에 30페이지에 쌍괄호 2번에 비출현 행위. 어느 누구의 재산의 감소도 없거나 또는 일방의 재산 감소만 있을 뿐 줄기만 할 뿐 타방의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아요. 나는 주는데 내 재산은 주는데 내 재산은 감소가 되는데 상대방은 변하잖아. 불변이야. 불변. 어째 이런 일이?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가령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한 마리 낚았어요. 근데 한 여러 마리 잡아야 이거 메고 오는 맛이는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패대기를 그냥 오다가 쳐버렸다. 길에다 패대기를 딱 칠 때 내 소유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럼 내 재산은 줄었지만 누군가에게 재산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 행위를 비출현 행위를 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해버렸을 때. 그래서 비출현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소유권 포기,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대리권을 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게 되면 이 사람한테 재산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지 않아요. 대리 권한이 생긴 거지 재산은 불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내가 대리권을 얘한테 줬다고 그래서 얘한테 재산 불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비출현 행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비출현 행위가 독특하니까 요거 두 개만 챙겨주자고요. 요 두 가지만. 소유권을 날려버리는 거, 그 다음에 대리권을 내가 주는 거. 요 두 가지는 출현 행위가 아닌 비출현 행위에 들어간다는 점. 여기까지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요. 기출문제 OX 연습하고 갈까요? 자, 1번이요. 01번이요.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아니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해지만 그런 거예요. 취소도 그래요. 해제나 취소나 추인. 이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다. 상대방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써볼까요? 소유권 포기요. 거기 하나 적어보실게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이 나 홀로 단독 행위를 한 거예요. 방금 전에 내 물고기 잡은 거, 광어 한 마리 잡은 거 들고 오다가 이거 너무 쪼존해서 그냥 패대기를 길바닥에 쳐버렸어요. 그 소유권을 날려버린 거죠. 그거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한 거예요. 상대방 없이 나 혼자 단독 행위를 한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소유권 포기한 거는 출현 행위가 아니라 비출현 행위에 들어가더라. 두 가지 챙겨가실게요. 옆에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01번에. 그 다음 02번에 합의해제하고 법정해제가 다른 개념이죠. 합의해제는 A 땅을 B가 이렇게요. 10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매매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 말은 얘는 파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 거고 얘는 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매수인은. 계약이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여기도 둘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하기로?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할까요?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할까요? 여기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좋죠. 나도 그걸 바랬어요. 그래서 둘이 1개월 뒤에 우리 계약을 없는 걸로 합의하에, 쌍방 합의하에 없는 걸로 처리하는 거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해제는 일방이 한 거예요? 쌍방이 한 거예요? 쌍방이 한 거니까 계약이다. 그래, 거기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합의해제, 합의해지. 합의해제, 합의해지. 그 다음에 매매의 일방 예약. 매매를 뭐 하는 거? 일방이 예약하는 거, 예약하는 거. 이 예약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반대로 단독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일방이 하는 거죠. 일방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꼭 구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 다음 03번.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약정만으로 이루어진다. 약정만으로 성사가 되니까 보통은 내 소유지만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오케이. 왜냐? 의무부담행위. 이 의무부담행위는 또는 채권행위는 약정만으로 성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구 소유도? 타인 소유. 아버지 집도. 아버지 집, 삼촌 집, 조카가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반대로 04번은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하죠. 처분행위. 왜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써보실게요. 저당권 설정 밑에다가 전세권 설정도 처분행위.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뒤집어 볼까요?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놈의 시끼가 처분권 없는 놈이 처분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무효. 시험 문제. 05번. 대리권 수여. 대리권을 내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줬다. 아버님한테 대리권을 줬다. 그랬다고 해서 아버님 재산이 불진 않죠. 재산이 불질 않으니까 비출현 행위. 그리고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불효식이다. 불효식. 불효식 위에 써주실게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비출현 행위. 그리고 방식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니까 불효식이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위임장이라는 걸 쓰죠. 근데 그거 안 써도 된다고. 구두로 해도 돼요. 그래서 불효식이 원칙. 다음 06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만 줄어요. 줄는데 상대방 재산은 불지 않아. 그런 행위를 우리는 출현 행위가 아니다. 즉 비출현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 07번에 임대차는 유상이 되겠죠. 유상. 반대로 증여는 무상행위. 둘 다 불효식이라는 점 공통. 자, 이래서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한 고찰을 쭉 해보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반드시 이걸 구별해 주십사라는 거하고 처분행위에 두 타입이 있다. 두 타입.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 심화학습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 마치고 다음 시간 법률행위 목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